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닷새째 오르면서 또 연고점을 높였는데요. 특히 과거와 달리 정부의 영향력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환율 상승 요인 역시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오늘도 올랐죠. 원달러 환율 연고점 얼마나 더 높였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0전 오른 1371원 70전에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 1377원까지 치솟으면서 5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장중 고가 기준으로 13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환율은 하락 출발하며 안정세를 찾나 싶었는데 오후 들어서 중국 위안화 상승 소식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대내외 불안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화 조달과 운용 구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해줄 것이 없으니 기업들이 스스로 위기에 대응하라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계속해서 구두 개입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는 걸 결국 인정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날에도 정부가 금융회의를 열고 또 구두 개입성 발언까지 내놨지만 환율 상승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는데요. 환율의 급등 요인이 국내보다는 대외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모든 나라가 고물가에 직면하는 등 펀더멘털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인데 긴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 정도뿐이라는 겁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모든 통화가 다 약하잖아요. 유로도 약하고 파운드도 약하고 위안도 약하고 엔도 약한, 그나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그걸 도저히 못 쫓아가는 거고요. 근데 국내 증시 분위기도 궁금한데 코스피와 코스닥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26% 오른 2410.02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2420선까지 올랐다가 오전 중 하락 전환해서 잠시 2400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 효과로 1.04% 오른 779.46에 장을 마쳤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 치솟는 환율에 흔들리는 건 금융시장만이 아닙니다. 환율 10원에 수백억 손실이 생기기도 하고 계획했던 해외 투자 규모가 몇 배로 비싸지기도 합니다. 이어서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러로 유류비와 항공기 리스료 등을 지급하는 항공사들은 최근 3개월 사이에 100원이 넘게 오른 원달러 환율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이 10원 오르면 약 35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약 284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해외 투자 금액이 늘어나 기업의 해외 투자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2분기에 착공 예정이던 미국 애리조나주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을 재검토 중입니다. 대신 일본 혼다와 손잡고 미국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미 인플레 감축법을 둘러싼 양국 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고 거기에 투자 부담도 줄이는 방법을 택한 겁니다. 기업들이 해외 투자 대신 눈을 돌린 것은 해외 생산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에서 현지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바로 현지에 파는 중개무역 순수출 규모는 올해 상반기 119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보다 증가 추세입니다. 글로벌리하게 너무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쉽게 생산 실수를 확충할 수 없고 대신에 국내 생산을 해외로 전환하는 그런 니즈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못 받게 되자 미국 공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상승으로 당초 예상보다 투자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롯데나 신세계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그동안 야심차게 추진했던 온라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잇따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 신세계의 쓱닷컴은 주문량이 적은 일부 지역에 당일 배송 서비스를 없앴는데요. 당장 해당 지역 소비자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쓱닷컴이 최근 고객들에게 공지한 당일 배송 중단 안내문입니다. 지난달 26일부로 이마트 경북 영천점과 전북 군산점에서 해주던 쓱배송을 종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쓱배송은 고객이 쓱닷컴 앱으로 주문하면 가장 가까운 이마트 점포에 마련된 온라인 주문 처리 공간 PP센터에서 당일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배송 확대 정책을 고수해온 쓱닷컴이 배송 서비스를 종료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고객들은 며칠이 걸리는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쓱닷컴이 일부 지역에서 당일 배송을 접은 건 주문량은 적은데 차량과 인력 투입에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롯데온이 2시간 내 배송인 바로 배송 가능 점포를 줄이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롯데온은 연말까지 바로 배송 점포를 50개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지만 거꾸로 해당 점포가 올 초 약 30개에서 약 20개로 줄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많이 오랫동안 이제 성장을 해왔지만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익이 낮은 지역 또는 마이너스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됩니다. 앞으로도 주문량이 적은 지역에 당일 배송을 추가로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쓱닷컴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만 콜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사라지지 않자 카카오가 직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빌리티 투명성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오늘 그동안의 검증 결과를 내놨는데 콜 몰아주기는 없었다가 결론입니다. 다만 여전히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헛바퀴를 도는 상황이어서 의혹의 핵심인 알고리즘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빌리티 투명성위원회는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시스템 검증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일반 기사와 가맹 기사, 프로 회원 등을 구분하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승계 거출에 따라서 영업 거리입니다. 단거리, 장거리에 따른 차별을 뒷받침하는 로직 자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일반 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 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전달했고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 측 의견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위원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모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공정한 거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카카오콜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에도 카카오 택시 배차 시스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심야 택시 할증료 인상을 시작으로 기본요금 인상을 통해 택시난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은 심야 택시난과도 무관하지 않은 이슈라 양측의 진실 공방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채연입니다. 네,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보니 상담할 때와 다른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받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특히 녹취나 서류에 본인의 동의가 남아있다면 불완전 판매로 인정받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유의사항을 정리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설계사의 소개로 보험 상품에 가입한 A씨. 설계사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보험이라고 해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사망담보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라곤 하지만 보험 계약 과정에서 진행한 해피콜에 A씨가 직접 동의한 녹취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소비자 B씨는 설계사가 준 안내 자료에 있는 금리와 한정 제공이라는 문구에 혹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보험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자료였습니다. 이에 B씨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미승인 자료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해 민원은 기각됐습니다. 혹시 모를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자 본인 의사로 해피콜에 답변해야 하고 보험사 승인을 받은 자료인지 보장 내용 등이 상품 설명서와 같은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는 그런 주장을 하실 때 입증이 돼서 나중에 이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변호사가 아닌 민원 대행업체를 통해 보험료를 돌려받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올 상반기 금융지주사들의 순이익이 1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타고 이자 장서로 돈을 번 은행이 금융지주사들의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6월 말 10개 금융지주회사의 순이익은 12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9%인 9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자 장사에 힘입어 은행 순이익이 9,652억 원 증가하며 전체 지주사 순이익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보험, 카드 등 여전사도 각각 3,592억 원, 3,032억 원 늘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업권은 증시 부진으로 1조 325억 원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은행의 이자 수익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코픽스 금리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 이익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56.3%로 4.3%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금융투자는 8.5%포인트 줄었습니다. 전체 금융지주회사의 총 자산은 3,409조 원으로 상반기 중 206조 원이 늘었습니다. 이 중 은행 총 자산만 반년 만에 155조 원 증가했습니다. 금융지주사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0.46%로 지난해 말보다 0.0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환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있고 중소기업 대출도 크게 늘어 부실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취약계층들을 중심으로 한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은 유지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지난해 말보다 10%포인트 높였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15조 원을 투입해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지난 6월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자 국내 공장 건설을 보류한 바 있었는데 이번에 투자 계획이 새로 발표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선영 기자. 네, 윤선영입니다. 우선 지난 6월에 보류됐던 공장 계획과 이번에 결정된 투자 계획 같은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 6월 29일 이사회에서 보류한 청주 공장 증설 안건은 M17 신규 공장 건설 계획인데요. 이번 M15X 건설과는 별개입니다. M15X는 복층 구조로 기존 청주의 M11과 M12 두 개 공장을 합친 것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안에 약 6만 제곱미터 부지가 이미 확보된 상태여서 다음 달에 바로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5년 초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이 반등할 때를 대비해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M15X와 M17 건설을 함께 검토해 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서는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공장을, 경기 이천에서는 D램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이 그닥 좋지 않고 또 이 상황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있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신규 공장 계획을 미뤘다가 또 다른 공장 투자를 결정한 배경은 뭘로 봐야 할까요? 네, 이번 공장 건설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반도체 산업 특성상 투자를 미뤘다간 업황이 개선됐을 때 빠르게 생산에 대응하기 불가능한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난 6월에 최태원 회장이 보류한 M17 건설은 부지 조성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자 비용이 부담되는 측면이 컸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공장 건설이 결정된 M15X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먼저 짓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윤선영입니다. 네, 올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고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에 재감염되는 사례가 확진자의 10%에 육박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조윤 기자, 예. 산나무 산이군요. 독감과 코로나가 겹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온다는 얘기죠. 빠르면 올 가을, 늦어도 올 겨울 사이에. 사실 코로나 재유행이 올 겨울쯤 다시 온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게 독감까지 겹쳐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관련되는 대응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예, 정부가 이제 이달 20일부터 일단 무료 독감 접종에 대한 스케줄부터 먼저 발표를 했는데요. 그 네. 내용 표를 통해서 잠시 좀 보시면요. 일단 빠르면 이달 20일부터 시작이 되긴 하는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이제 만 13세까지 영아와 영유아와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접종이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임산부도 좀 있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고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도 좀 나옵니다. 만 75세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만 65세까지 이제 무료 독감 접종이 되고, 네. 시기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집중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독감은 지난 2년 동안 잠잠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왜 올해 갑자기 다시 유행한다는 겁니까? 일단 지난 2년 전과 달리 올해는 일단 거리두기가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과 대면 접촉이 상당히 좀 정상 수준에 가깝게 회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 이제 독감에 걸릴 여지가 좀 많아졌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난 2년 동안 독감을 거의 사람들이 이제 안 걸리다 보니까 그만큼 자연 면역도 낮아져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설명입니다. 여기도 좀 정부가 설명한 거 하나를 덧붙이자면, 우리보다 독감이 항상 먼저 유행하는 게 남반구인데 남반구가 평년보다 일찍 독감이 유행 시작이 됐다. 이 얘기도 좀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최근에 남반구, 그러니까 호주나 뉴질랜드 등에서도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한번 보죠. 예. 또 감염되는 분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확진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 있습니다만, 재감염률은 반대로 좀 계속 급증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요즘 확진자 10명 중에 1명꼴로 재감염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요.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달 새 재감염률 추이가 거의 2배 가까이, 그러니까 한 달 전에 5.4%였던 게 지금은 9.6%가 거의 2배 가까이 좀 상승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특히 30대 이하가 전체 재감염자 가운데 70%, 그 3차 감염자도 이 30대 이하가 전체 64%를 차지할 정도로 재감염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층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재감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수치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군요.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요즘 60대 분들 가운데 밖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썩 좋지 않다고 농반 진반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반기실 수도 있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국제연구기관 KDI가 우리나라 노인 연령을 만 74세까지 올리자고 한 겁니다. 물론 60대는 아직 젊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니겠죠. 50년쯤 지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노인이 더 많게 됩니다. 지금의 4배 수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집니다. 당장 어제도 아이를 낳은 부모나 태어나는 아이나 고생길이 훤한데 낳을 엄두가 나겠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일하는 사람을 확보하는 게 시급한데, KDI는 얼마나 살 것인지 예상되는 수명에서 은퇴나 연금, 또 노인복지 수급이 시작하는 시기를 뺐을 때 15년에서 20년 정도 남는 수준으로 노인 연령을 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데 노인 연령은 그대로 멈춘다면 노동력이 줄어들 뿐 아니라 연금과 노인복지 수급 기간도 더 길어지고 결국 나라 곳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노인 연령을 오는 2025년부터 10년에 한 살씩 올려서 2100년 기준 만 74세로 높이면 노인 부양률이 약 60%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은퇴 나이를 높이는 정년 연장도 뒤따라야겠고 또 걸맞는 임금 체계 논의도 뒷받침돼야 할 겁니다. 또 일자리를 나눠 가져야 하는 청년층과의 갈등도 과제겠죠.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염색약 성분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에서 토니모리의 염색 샴푸가 규제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2의 모다모다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단독 취재한 이광호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토니모리 샴푸에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네, 최근 식약처가 유전 독성 우려를 이유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기로 한 성분 중에 토니모리 샴푸의 성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토니모리는 지난 3월 말 식약처의 염색 기능성 제품으로 샴푸를 출시했는데요. 식약처가 이번에 사용 금지를 추진하는 5개의 성분 중에 5아미노페놀 성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식약처는 관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에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대로 진행된다면 토니모리의 염색 샴푸는 내년 6월쯤부터 생산과 판매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토니모리 측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내용 확인 후 향후 계획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염색 샴푸를 출시한 곳 가운데 가장 큰 기업은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이 제품도 검사 대상입니까? 평가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올해와 내년 총 76개 연모제 성분의 위해 평가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 평가 대상 중에 아모레퍼시픽의 염색 샴푸인 더블 이펙터 제품에 포함된 성분도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 성분에 대해 올해 안에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네, 미국의 긴축 재정으로 타격을 받기 전까지 가상자산 시장도 뜨거워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한창 제기됐었는데요. 정부가 올 연말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기준을 내놓고 해당 가상자산은 제도권 안에서 거래가 되게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우선 가상자산 구분법 연말에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들과 함께 만든 증권형 토큰 발행과 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향 초안을 내놨는데요. 우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연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증권형 토큰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토큰 형태로 발행을 한 증권성이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어떤 가상자산이 증권성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연말에 내놓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례를 들 수 있을까요? 네, 금융위는 지난 4월에 뮤직하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그러니까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 등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증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는 게 아니라 어떤 권리가 있는 토큰이 증권에 해당되는지를 구체화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형 토큰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증된 증권 시장의 기존 인프라를 금융위는 먼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을 심사 관리하고 한국거래소의 디지털 증권 시장을 개설해서 장내 시장을 운용하게 한다는 구상인데요. 이를 위해서 현재 전자증권 제도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증권형 토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할 계획입니다. 반면 정부는 증권형 토큰 이외의 가상자산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만들어서 투자자 보호를 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권석입니다. 최근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가 쉽지 않으면서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해 문의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종의 전세 퇴거자금 대출인데 대출 규제가 깐깐해서 이런 대출을 받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최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인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한 문의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갭 투자한 사람 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마련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글도 적지 않습니다. 세입자 역시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있죠. 아무래도 집값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어쨌든 불안하죠. 자기 돈을 못 받을까 봐. 그 돈 못 받으면 갈 데가 진짜 없잖아요. 기준금리 인상 후 세입자들이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면서 지난달 말 수도권 전세 매물은 9만 3천 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배가 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문의하는 집주인이 적지 않은데 대출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일환이란 점에서 LTV와 강화된 DSR이 모두 적용되면서 대출이 어려워진 겁니다. DSR 강화, 금리 인상, 전세 매물 급증이 맞물리면서 대출 문제를 겪는 집주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전세난이 심화될수록 이런 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이 막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그 피해는 세입자에게 돌아갈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추석 앞두고 선물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거리두기가 없는 첫 추석인데다가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선물 트렌드도 많이 변했습니다. 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맞아 선물 세트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보름가량 일찍 찾아온 추석을 대비해 백화점은 프리미엄 제품 물량을 대폭 늘렸습니다. 수천만 원 상당의 최고급 위스키와 와인이 등장했고 수백만 원의 한우 세트 종류도 늘어났습니다. 굴비 대신에 새우와 랍스터가, 사과와 배 대신에 샤인머스켓 등 이색 과일 매출도 크게 뛰었습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를 내세웠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을 위해 5만 원 미만의 상품을 늘렸습니다. 일찍 구매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격을 낮췄습니다. 5만 원 미만 상품을 많이 준비했고 그 상품들에 대한 매출이 좀 괜찮습니다. 최종 소비자 가격을 적절한 가격으로 맞추기 위한 과정들을 많이 했어요. 전반적으로 선물 세트 자체는 가성비 쪽으로 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 양극화 현상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백화점은 프리미엄급으로 간다. 3년 만에 찾아온 엔데믹 명절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뚜렷해진 소비 양극화 현상이 추석 선물에도 영향을 끼치는 모습입니다. SBS 비즈 전서인입니다. 1주택자의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1억 원보다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사실상 내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기에는 시간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역대급 강한 비바람을 몰고 왔던 태풍 흰남노는 현재 울릉도 동북쪽 해상에 위치했는데요. 차츰 북상해 일본 삿포로 북서쪽 부근 해상에서 오늘 자정쯤 열대 저압부로 소멸하겠습니다. 아직 그 영향권에 있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후까지 폭풍의 일이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거세게 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남해상의 물결도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고요. 낮 동안 다소 더워지겠습니다. 서울과 강릉 27도, 광주는 29도,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해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서늘하게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춘천과 대전 27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동해안의 하늘 맑겠고 낮 동안 다소 더운 하루가 예상됩니다. 강릉과 속초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 전주와 부산 28도로 다소 덥지만 아침 저녁에는 서늘하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에는 다소 덥고 아침 저녁에는 서늘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모레부터 연휴 기간 동안 가끔 구름 많겠지만 제주는 마지막 날부터 차츰 흐려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